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충북대학교 사학과의 전진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 맡은 주제는 단군의 명칭론, 단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단군이라는 명칭을 해석했는가, 어떻게 단군이라는 명칭이 유래된 것인가, 그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연구사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주제로 발표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작성하다 보니까는 일본 학계에서 단군 명칭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불서에 나오는 우두전단, 전단목과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이제 통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통설을 처음 제시한 인물이 시라토리 구라키치더라고요. 그래서 시라토리의 연구에 대해서 먼저 조금, 그리고 시라토리라는 사람의 그런 학문 세계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단군 명칭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그런 견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방금 설명한 말로 이렇게 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하기 전에 먼저 머릿말에 대해서 발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그래서 머릿말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의 단군 연구의 특징을 먼저 조사해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견해, 세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선성열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군을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나오는 일본 열도의 건국신 중에 한 명인 소잔명존과 같은 존재로 보거나 또는 소잔명존의 아들로 보는 그런 견해가 좀 주류라고 할까요? 상당히 많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학설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1799년 대마도 사람인 반코케이라는 사람이 쓴 휴전 필경이라는 그 책에서 처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0년에 출간된 대84 구기 진록에서는 소잔명신이 곧 내려온 그 신라의 증시무리를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은 소머리, 소머리, 그것이 이제 그것을 한자로 쓰면 우두산, 이렇게 해서 나름의 논리를 더해가면서 이렇게 단군이 곧 소잔명존이다, 또는 단군이 소잔명존의 아들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사람들의 주장은 일선동조론의 대표적 주제이기도 하였죠. 그 다음 두 번째 일본인 연구자들의 두 번째 특징하면 앞서 선성열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승려의 날조, 승려의 망설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제 승려 이련이 편찬 삼국유사에서 처음 실렸다는 것, 단군 신화에 여러 불교적 화소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이 승려의 날조, 승려의 망설, 이런 것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사실 조선 후기,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었죠. 그래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나름의 자신들의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승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근대 일본 연구자들이 단군 신화를 연구한 세 번째 특성, 세 번째 경향을 꼽아보자면, 고려시대에 원과 전쟁을 하고 원 간섭기에 들어간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단군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평양에 이제 원 간섭기 때 평양에 동령부가 세워진 것에 대한 반동의식
표출로서 단군 신화, 평양을 배경으로 한 단군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동령부 쌍성총관부를 회복하고자 하는 고려 사람들의 요망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는 이제 몽고의 침략을 당하는 상황에서 고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전경조판이나 단군 신화를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삼국유사에서 단군 신화가 가장 앞에 수록된 것은 실제 역사가 단군의 역사가 가장 앞시대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염려한 것에 따른 배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특히 앞서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이러한 세 번째의 견해,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현재적 관점에서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에 의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에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역사학에서 단군에 대한 연구는 사실 일본 연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반론이 이어지면서 단군 연구의 열기가 고조되었던 것이죠.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는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한반도 지배권 확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민족성을 부정하고 독립의지를 꺾어야 하는 목적성도 상당히 나타나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의 단군 연구는 그에 저항하여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에 뭔가 비판, 저항, 그런 목적에서 민족주의를 고조시키고 또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발전되기도 하면서 단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단군론은 그 어느 역사 주제보다도 당시 정세와 이데올로기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일 간의 역사 전쟁의 소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영하 선생님의 논문에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머릿말에서 마지막 다른 부분은 이제 1945년 패전 이후에 일본의 단군 연구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패전 이후 일본의 단군 연구는 앞시대에 비해서 현격하게 그 양이 많이 줄죠. 먼저 이노우의 연구를 보면은 단군 신화에 대해서 남방과 북방계 신화의 화소를 각각 거론하고 또 삼국사기 이전의 문헌에서는 단군 신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고려 중후기의 혼란과 몽고와의 전쟁이라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들어 역시 단군 신화는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보는 그런 앞시대의 통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나카 같은 경우는 삼국유사와 제왕후기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는 삼국유사와 제왕후기의 사료 비판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삼국유사와 제왕후기에서 단군 신화를 수록하면서 전거로 둔 위서, 고기, 본기와 같은 이런 책들의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기와 본기는 고려 초 구삼국사가 편찬되는 구삼국사의 일부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에 따라서 단군 신화의 성립 연대 또한 11세기 즉 고려 초까지 소급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하라다의 경우에는 단군 즉위 연대와 환인에서 단군의 일기까지 계보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 단군 신화 속에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단군 신화를 고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 논지의 결론은 제왕후기의 단군 즉위 연대는 죽서기년과 자치통감 외기의 연대 그리고 거기서 설정된 황제부터 요 임금까지 5대를 차용한 것이라는 그런 그런 가설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이토 타다시 경우는 조금
그 연구자들과 다르게 단군 신화를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신화가 아니라 이제 고구려까지 좀 끌어내려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 든 것은 이제 고구려 씨름 무덤 각저총에 있는 벽화 중에서 나무 아래에 곰과 호랑이 그림을 발견하고 이는 단군 신화의 신단수와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모티프하여 그린 그림이다. 이러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단군 신화는 적어도 그 고구려 시대 때 씨름 무덤이 만들어진 그 5세기 전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새로운 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토 타다시의 경우는 이렇게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도 그 일본 학계의 개설서 통사에서는 여전히 단군 신화를 고려시대 불교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일제강점기 시대에 성립된 그런 통설이 이어지고 있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조금 이 격차,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단군 신화를 고구려가 아니라 고조선의 신화로 보잖아요. 고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신화, 거기에 물론 후대에 여러 불교적인 화소라든가 샤머니즘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간에 단군 신화는 고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고조선의 신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학계의 통설인데, 일본 학계는 아직까지도 단군 신화에 대해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신화로 보는 것이 통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사실 이런 일본 학계와 우리 학계 간의 그런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의 문제 제기 그리고 본문에서 문제의식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일본 학계에서 단군 부정론의 통설은 사실 불교적 윤생론에 바탕하고 있고, 그 불교적 윤생론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단군이라는 명칭이 불서에 있는 우두전단 전단목에서 나왔다, 이러한 것이 이제 불교적 윤생론의 가장 대표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군 부정론의 주요 논거였던 단군 명칭의 기원 및 의미에 대한 여러 제가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본 연구자들이 주장한 단군 신화 조작설의 논리와 그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단군이라는 명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찰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 장에서는 그 단군이라는 명칭이 우두전단, 전단목이라는 불교 경전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한 학설을 처음 제시한 시라토리 구라키치, 그의 학문적 기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사실 시라토리 생의 학문적 이력, 그의 연구 경향성, 그리고 시라토리 한국사 연구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고가 발표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자세히 조사하는 것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쓰면서 어, 1887년에 일본에서
이제 제국대학,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제국대학 사학과가 신설되죠. 그러면서 제국대학에서 사학과를 만들면서 랑케이 제자 리스를 초빙해 옵니다. 제국대학 사학과의 교수로. 그리고 제국대학 사학과가 만들어지고 리스가 교수로 온 그 해에 시라토리가 첫 번째 사학과 학생으로 입학을 하죠. 그리고 1890년에 그 사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학습원 교수에 임명되어서는 동양사를 강의합니다. 사실 시라토리는 이 전까지만 해도 동양사에 대해서는 전공자가 아니었죠. 그래갖고서 어떻게 그 학습원 교수로 임명되고 동양사 강의를 부여받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라토리의 동양사 연구가 시작되죠. 그래서 시라토리를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일본 동양사 연구의 뭐 개척자, 제1세대 학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라토리 동양사 연구는 이렇게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실 한국사로부터 시작되었죠. 이렇게 1894년부터 단군고 그리고 7번째 고구려의 명칭에 대한 연구 이렇게 내리 7편을 한국사 관련 논문을 쓰고 그 다음 뭐 중국 그 다음 북방 유라시아사 몽고사 이렇게 만주사로 만선사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사 연구가 한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시기 시라토리 한국사 연구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시라토리의 한국사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 일본 학계의 사정, 그 안에서 시라토리의 연구가 진행된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이 시기 일본 학계의 사정, 과연 이 시기에 시라토리가 실증사라고 하는 그런 근대 서양의 과학적인 학문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할 수 있었겠는가, 그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일본 역사학계의 사정, 이 시기 때 그러니까 시라토리가 역사학에 처음 이렇게 발을 들여놓을 시기, 입문할 시기, 그 일본 학계의 사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과가 먼저 개설되고 그 다음 제국대학에서 이제 국사과가 신설되죠. 그래서 국가의 태정관 수사관에서 일본 역사를 편찬하던 그런 제도에서 이제 태정관 수사관의 업무가 제국대학 사학과로 옮겨지면서 일본의 국사 편찬 역시 관악 아카데미즘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해 11월에는 이제 사학회가 창설돼서 사학회 잡지를 발간하죠. 그래서 이러한 아카데미 사학, 일본의 아카데미 사학이 형성되는데 청고준학의 기반과 랑케이 사신주의 역사학을 중시한 소위 근대 일본의 실증주의 역사학이라고 말하는 그런 실증주의 역사학이 이렇게 성립되었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국민군의탁계가 쓴 신도는 제천의 풍속이라는 글이 문제가 돼서 이것을 빌미 삼아서 국수주의, 국학, 신도 계열의 학자들이 관악 아카데미즘을 상당히 강하게 공격하죠. 그리고 국가는 관악보다는 이 신도, 국학 계열에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결국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장착한 극단적인 정치가 학계에 개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 관악 아카데미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실증사학은 후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 때 일본의 그런 국사학계에서 실증사학을 이끌었던 사람들, 구메 군이타케라든가 야스노 시게노루 이런 사람들이 제국대학에서 파면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사정을 보면은 과연 그 온전한 아카데미 실증주의 역사학이 자리 잡는다는 것이 당시 일본 사회에서 가능했겠나? 애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지켜본
리스, 독일에서 온 리스가 그 당시에 일본 학계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일본은 당시 일본에서 이제 리스가 일본의 상황을 보고 말하기를 뭐냐, 일본의 정신, 흔히 말하는 대화혼이라는 것은 비록 조선과 중국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되었지만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뒤떨어진 것이었고 의연한 개인주의 확립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의 정신, 흔히 대화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죠. 그리고 또 고백하기를 학생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필기하고 되풀이하지만 고차원적인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거나 본래의 정신적인 자유가 없다, 뭐 이렇게 토로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리스는 당시 일본 사회가 서구적 근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일본 고유의 정신과 경직된 사회는 서구적 근대를 이루는 데에는 걸림돌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시라토리가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이전에 한국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당시 이제 강고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대외적으로 정한론을 실현해 나가면서 일본이 청인전쟁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고 대륙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던 시기이죠. 이러한 시기에서 당시 일본 역사학계의 가장 대종서라고 알려진 책이 바로 국사안이라는 책인데, 이 국사안이라는 책에서는 일본사뿐만 아니라 한국사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죠. 한국사라든가 한일관계사 부분을. 그 부분을 보면은 한국사의 기원을 일본 신내에서 파생한 아류로 설명하고 있고요. 신라에서 일본으로 귀국한 인물이나 신공항후의 신라 전복 등이 조작된 역사를 사실의 역사로 상당히 강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국사안이라는 역사책은 일본 국학 신도 계열과 정반대에 있었던 관악 아카데미즘에서 쓴 역사책이죠. 앞서 뭐 신도 국학 계열의 공격을 받아서 파면을 당했다고 하는 시게노 야스수라든가 구메 구이타케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서조차도 한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처음부터 일본 사람들이 한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수주의적 국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일선동주론의 입장에서 한일관계사 및 한국사를 서술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시기 광개토항비가 발견되죠. 그리고 광개토항비가 발견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기를 띠는데, 이 광개토항비가 결국 일본에서는 이제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근거와 그리고 당시 조선 진출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그런 소재로 활용된 측면이 컸죠.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학술지, 역사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사학 잡지에서는 동양사 분야 중에서 한국사 관련 논문이 최다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국사 관련 논문은 다 앞서 언급한 논조의 논문들이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야시 다이스케이 조선사라든가 요시고 도우고 같은 사람의 일한 고사단 이런 책들도 시라토리가 한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시라토리 사관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현실, 그와 관련된 국가 이데올로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선배 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실제 시라토리의 단군고와 조선고 전설고를 보면은 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나카미치요나 하야시 다이스케이 농고를 인용하고 그 논의를 그대로 이어서 주장을, 한국사의 연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나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리스에게 근대 서구의 역사학을 배우고 당시 일본에서 실증주의 역사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한국사 인식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었겠는가 했을 때는 조금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 문헌을 보증하고 실증을 추구하여 이전의 연구에 비해서 전문성을 상당히 높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죠. 시라토리 연구가.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인식이 왜곡되어 있었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법론의 진전과 전문성의 향상은 오히려 그 왜곡을 더 고착화시키는 악효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조금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라토리의 단군론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토한 글은 1894년 1월에 쓴 단군고라는 논고와 그해 12월에 쓴 조선의 고전설고 이 두 논고를 바탕으로 시라토리의 단군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시라토리 이 시기 때 앞서 언급한 이 두 개의 글은 앞서 발표된 시라토리 이전에 선배학자들이 발표한 단군 관련 논고들과 다르게 상당히 한층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분량 또한 그들의 그 앞시대의 선배학자들이 쓴 글들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시라토리 연구는 확실히 실증성과 전문성이 월등히 향상된 일본학계의 본격적인 첫 단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앞의 나카미치오와 똑같습니다. 단군 신화는 곧 불교도에 의해 만들어진 망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라토리는 많은 불교 원전을 들어서 그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논증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는 자연스레 단군 신화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서 그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견해를 도출합니다. 그 시라토리의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을 보면은 단군이 강림했다고 하는 태백산, 그 태백산을 삼국유사 천자가 묘양산이라고 한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묘양산에 향나무가 많다고 하는 신진도부 여지스님의 기록을 인용해서 그 묘양산의 향나무가 그 향목이 곧 삼국유사 고기에 인용해서 수록한 단군신화의 신단수가 곧 묘양산의 향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이끌어가죠. 그리고 묘양산의 향나무를 단목이라고 칭한 것은 불국의 우주전단을 본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우주전단, 전단양, 전단목이 등장하는 불교 경전의 여러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 외에도 단군이라는 명칭 외에도 단군 신화의 화소 중에 불교 경전에서 등장하는 용어와 연관성을 보이면 최대한 그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군고 그 부분을 보면은 시라토의 단군고 논문을 보면은 단군 명칭 외에도 불교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우두주의 팽오비의 이제 단군 신화를 보면 이제 조선 후기 때에는 팽오가 사기 한서에 나오는 팽오가 단군의 신하, 그래서 단군의 명을 받아서 뭐 국토를 이렇게 건설했다. 이런 신화가 또 덧붙여지잖아요. 그리고 그 팽오와 관련된 팽오비가 우두주, 곧 춘천에 있다. 이러한 전설이 조선 후기 때부터 나오는데 그렇게 우두주에 팽오비가 있다는 그런 전설 역시 실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두주가 한국 지명, 춘천의 옛 지명, 우두주가 우두전단과 관련이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 창해군이 강릉 춘천 지역에 있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창해군으로 가는 길을 닦은 사람이 팽호잖아요. 그래서 그 창해군으로 가는 그 곳, 그 길, 중간 지점이 뭐 춘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인식, 조선 후기의 인식인데, 사실 이건 이 조선 후기 안정복이 이미 고증을 해왔고서 단군신화에 이러한 뭐 팽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안정복이 이미 고증을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강화도 만이산에 단군 전승이 있는 것 역시, 이 왜 만이산에 단군 전승이 있느냐. 만이산은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마라야산, 마리산, 그것과 같은 산이다. 그래서 역시 불교 경전과 관련해서 이 만이산 단군 전승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이산의 단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붙게 된 것은 고려 고종 말년에 만이산 남쪽에 이궁을 건설하고 고려 원종이 만이산 첨성단과 삼랑성 일대에서 대대적인 불사를 치른 것이 계기가 되어서 강화도 만이산에 이제 단군 전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고 하죠. 그 다음 실화도리는 세 번째 환인이라는 말 역시 불교 경전에서 끌어다 쓴 것이다. 그래서 석재 도지론이, 그러니까 정확히 불교 경전의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도지론인과 같은 그런 불교 경전을 보면은 석재 환인의 태자가 전단으로 나온다. 전단이라는 것은 곧 석재 환인의 태자 전단, 석재 환인이 환인이고 전단이 단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 경전을 그대로 차용해서 단군 신화에 쓴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환인이 제석, 뭐 석재 환인, 뭐 이런 거는 이제 단순히 일련의 주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환인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 학계에서 일찍부터 나왔다시피 불교 경전에 있는 것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한울, 하느님 이 말을 한자로 쓴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정론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단군신화의 여러 화소를 불교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시라토리는 단군신화가 언제 형성되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논지를 보면은 이제 어쨌든 불교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단군신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기준, 그 상한을 고구려의 불교가 들어온 372년으로 잡고요. 그 다음 삼국유사에서 위서를 인용해서 이제 단군신화를 또 하나의 단군신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서라는 책은 북제식이 위수라는 사람이 쓴 그 위서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위서가 편찬된 551년을 하한으로 잡는 것이죠. 그래서 372년과 551년 이 사이에 단군신화가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시기 안에서 불교가 중국에서 크게 번성하여 다시 고구려로 전파되는 과정과 고구려의 국내외적 정황 및 발전 추세를 고찰하여 결국 고구려 전성기인 장수왕 때에 국가적으로 단군신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사장 본론과 같은 단군 명칭이라는 말을 단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일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견해라 한다면 에도시대 의학자이며 국학자인 송포도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조선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두라는 말에 또 다른 음차 표기가 증시물이라는 것을 증시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증시무리는 일본 신화에서 소잔명존, 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잔명존을 그 단군과 같은 존재로 보았잖아요. 증시무리는 그 소잔명존이 고천에서 신라 땅으로 내려왔다는 곳이 곧 증시무리이죠. 그 증시무리를 한국어로 발음하면 쇼소무리, 즉 소머리이고, 그것을 한자로 쓴 것이 우두라는 견해를 제시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1870년 대마도 사람 키시게주구가
시계치구가 8번사 8번사 구기 집록에서 단군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 부분을 처음 주장합니다. 그의 견해는, 그의 가설은 전단목이 나는 우두와 일본 고유의 우두천왕 신앙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즉 단군은 곧 소전명존이고 소전명존이 내려왔다는 그 증시무리가 곧 우두라는 그 앞에 송포 도부의 설을 수용하죠. 그래서 단군은 소전명존의 일로서 단군이 낙랑 우도산 단목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한국에서는 소전명존을 단군이라고 칭한 것이다. 이러한 설을 처음으로 제시했지만 이것이 이어지진 않죠. 결국 이제 시라토리의 견해가 정설로 이어지는 면을 볼 수 있는데요. 시라토리는 단목, 신단수, 단군신에 나오는 이 단자는 여러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우두전단, 전단목의 단자와 같다는 점. 그리고 태백산이 그 묘양산이고 묘양산에 향나무가 많다고 한 것에 착안해서 단목, 신단수의 실체는 묘양산의 향나무이고, 이는 불교 경전에 종종 등장하는 우두전단, 전단목에 의거해서 쓴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은 그 단목에서 이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군이라고 이렇게 단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제시하죠. 더하여 우두전단, 전단목을 곧 부처나 보살의 화신으로 인식하는 불교적 신앙의식 또한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론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라토리와 다르게 오다쇼고라는 사람은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했는데요. 그는 단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좀 시라토리와 다르게 먼저 이 삼국유사 고본에서는 이 단군, 신단수 할 때 이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가 아니라 흑토변을 쓰는 계단 단자라는 것을 이야기 먼저 제시를 하죠. 그래서 단군이라는 명칭은 향나무와 관련 없는 음차표기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단군을, 이것을 음차로, 이제 단군이라는 명칭을 음차로 해석하는데, 단군을 한국어로 읽으면은 단림이고, 단림은 곧 달림의 와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달은 한국어에서 산 또는 구름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달, 음달, 산에 햇빛이 비친 곳을 양달, 이렇게 하듯이 달은 산을 말하는 것이고, 님은 군이나 주 또는 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단군이라는 말은 산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단군 전설은 본래 묘양산 산신의 연기설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단군 신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만희시류의 단군 명칭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시는 다시 단군의 단, 신단수의 단, 그 단자가 재단 단자가 아니라 나무 목자를 쓰는 박달나무 단자라고 다시 주장합니다. 또 오다쇼고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옛 판본을, 삼국유사 판본을 모두 살펴보니까는 시기가 앞선 판본에서는 모두 재단 단자로 쓰여져 있다. 재단 단자가 아니라 박달나무 단자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단군의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임을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시라토리 견해를 이어서 그 역시 불교의 우두전단, 전단목에서 단군의 명칭을 따온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귤력 토집의 일본 문헌이며, 그 문장을 제시하여 전단이 향목이며 열병의 묘약임을 소개합니다. 그와 더불어 고려사 권 108, 고려사 최홍철 전에 있는 하나의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최홍철이라는 사람이 고려시대 때 전단원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갖고서 전단으로 약을 제조해서 약을 제조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고려시대에도 전단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것을 묘약으로 여겼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하여 승려 또는 무격이 평양의 토독신 왕검선인에게 역병을 몰아내는 약사신의 성격을 덧붙이고 전단의 단자를 취해 단군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고려시대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최남선의 비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 사람들의 단군 명칭에 대한 비판은 최남선이 상당히 자세하게 비판을 하죠. 단군 명칭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남선은 단군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장편의 논고를 이렇게 발표해서 여러 편을 발표해서 일본 사람들의 단군 연구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단군의 이식이 단군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군 명칭과 관련된 논의만을 보면요, 최남선은 일단 이 단자, 단군을 말하는 이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는 향나무와는 다른 것이다. 이 박달나무 단자로 표현하는 이 박달나무라는 것은 향나무와는 다른 수종이다. 조선에서 향나무는 송삼과의 나무이고 단군 신화에서 말하는 그 단목은 박달나무라는 것은 화목과의 나무이다. 그래서 묘양산의 향나무가 단목으로 표기될 리는 없다. 먼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태백산을 묘양산이라고 한 것은 고려시대 일현의 주일 뿐이고 실제 단군 신화에서 말하는 태백산은 백두산이다. 그래서 상당히 백두산과 관련된 논고도 많이 쓰죠. 글도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단자는 박달나무 단자가 아니라 제단 단자이다. 그것을 다시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단군의 단자가 삼국유사의 단군의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가 아닌 제단 잔자라는 것은 이미 안정복의 동사 강목과 신경준의 강계지에서 이미 다 논의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박달나무 단자를 쓰는 것은 조금 억지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먼저 하죠.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오늘날 삼국유사 정독본에는 실제로 모두 제단 단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삼국유사 팔음본, 삼국유사 판본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말했던 조선 초의 판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박달나무 단자가 아니라 제단 단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전단목, 우주전단과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논지는 이렇게 조금 상당히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은 단군의 명칭에 대해서 순 우리말 한국어 당굴, 무당을 뜻하는 샤먼을 뜻하는 당굴이라는 우리말과 연결시켜서 보죠. 그리고 몽고어에서 또 탄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탄걸도 결국 우리말 당굴, 단군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탄걸을 중국 사람들은 한서에서 틀리라고 썼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단군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당굴, 탄걸 이러한 말은 하늘 또는 하늘을 섬기는 자, 즉 샤먼 무당을 뜻하는 말이고 거기서 유래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주술 종교적 사회의 지도자 또는 국군에게 사용하는 호칭이 곧 단군이었다. 이렇게 이러한 가설을 제시하죠. 그런데 최남선의 연구를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비판하는 부분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죠. 최남선의 그 연구에서 이제 최남선 또한 이제 언어학적인 조사
를 상당히 주요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라토리 구라키치를 비롯한 근대 일본학자들의 한국사 연구에 활용한 주요 방법론이었고, 그것을 많이 참고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단군을 제사장으로 이해하는 방식 역시 먼저 도리유조라는 일본 학자가 일본의 천조 대신을 샤먼이라고 한 그것이 참고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하여 좀 한 가지 또 안타까운 점은 이제 최난선 역시 이제 나중에 이제 변질 1940년대에 들어서는 한일합방을 옹호하고 대동아 공영론을 지지하는 등 친일의 성향으로 변질됩니다. 그의 단군론 역시 그래서 이제 1940년대에 들어서는 동북아시아적 보편성을 주장하는 논거가 되어 일본 대동아 공영론의 학술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최난선 역사학의 한계이고 좀 우리가 볼 때는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신민사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남선이 변절하기 이전에 최남선의 단군 연구는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언어학, 인류학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일본학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그들이 먼저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언어학, 인류학을 역사학에 적용하는 것은 당시 새로운 근대 학문의 조류였고 과학적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최남선의 역사학을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이제 폄하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최남선의 가설, 최남선이 일본학자들의 단군론을 비판하고 단군이라는 그런 명칭이 우리말 단굴에서 왔다는 이러한 학설은 결국 우리 학계의 통설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제사정의 성격을 가진 제정일치 시대의 군장 호칭이 곧 단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근대 일본인들의 연구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쟁과 담론이 결국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단군 연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사를 통해서 보면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단계의 연구로 접어들어야 할 시기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